네. 어, 세상에 많은 그 어워즈가 있잖아요. 저희 뭐 아는 많은 상 뭐 그 대종상, 청룡 영화상도 있고 또 이제 뭐 아카데미부터 곧 아카데미 시즌이기도 하고 많은 영화상이 있는데 디렉터스 컷 어워즈는 이 수상 자체를 감독님들이 직접 선정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분들은 이 올해 시리즈 상으로 그 선정되신 감독님들이시고 24일 날 이 본상 시상식에서 이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트로피를 가져가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렇게 이 자리에 오셨는데 사실 오프라인으로 열린 거는 3년 만이에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직접 만나 뵙고 싶었는데 막판에 번번이 무산이 되거나 그렇게 돼서 온라인으로만 뵀다가 이 자리에서 가까이서 만나니까 여러분들도 굉장히 좀 감회가 새로울 것 같고 감독님들도 오랜만에 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나셔서 좀 기분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그 시리즈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렇게 극장에서 이 작품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는 없었는데 어떤 기분이실지 오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고 여러분들의 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독님들께 오늘 참석하신 인사말과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옆에 계신 강윤성 감독님 먼저. 예, 안녕하세요. 저는 카지노라는 시리즈물의 각본과 연출을 맡은 강윤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독님 오늘 각오 한 말씀. 예. 네, 다른 토크랑 달리 좀 비하인드 스토리를 많이 풀어 넣어 주실 거죠? 네네네. 예, 뭐 궁금하신 점들을 시원하게 풀고 가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또 노덕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글리치를 연출한 노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독님도 한 말씀 네, 관객분들과 만나게 된 소감 부탁드릴게요. 저는 사실 글리치 촬영한 게 재작년에 끝나가지고 네.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성심성의껏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네, 윤종빈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순남 연출한 윤종빈입니다. 네, 저도 이게 촬영한 지가 좀 꽤 돼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래도 뭐 생각나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재밌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극장에 오신 것도 좀 오랜만. 극장은 저는 자주 갑니다. 네. 네. 아바타 2도 봤고 얼마 전에도 또 이렇게 극장을 자주 가서 극장은 오랜만에 오진 않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호재 감독님. 네. 네, 넘어갔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다시 갈까요? 아니요, 감독님 네. 먼저 해주세요. 저 네. 왓챠에서 오늘은 좀 매울지도 몰라 연출한 이호재 감독이고요. 네, 지금 되게 희한한 케이스기는 한데 채널 A에서 매주 화요일 10시 20분에 방송 중입니다. 네, 와, 알겠습니다. 오늘 또 관객분들과 극장에서 만난 또 소감도 감독. 저는 사실 고백하건대 극장을 굉장히 오랜만에 왔는데요. 네.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저희 얘기 들어주러 오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다시 이재규 감독님으로 돌아갈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우리 학교는 연출한 이재규라고 합니다. 저도 극장 자주 못 왔어요 최근에는. 근데 가끔 오고 그랬었는데 또 시리즈 때문에 극장에 와서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게 또 재밌고 신기하네요. 저도 마찬가지로 촬영한 지 오래됐는데요. 제가 기억나는 대로 경험했던 대로 여러분들한테 좀 드릴 말씀이 있으면 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티빙에서 그 욘도라는 시리즈를 연출한 감독 이준익입니다. 네. 극장에 너무 오랜만에 오고 오랜만에 이렇게 있으니까 어색해가지고. 네. 뭐 어떤 좀 생각으로 오셨어요? 생각이 없어졌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약간 작년에 내가 자선하고 했지? 네. 그렇죠. 너무 작품을 많이 하셔서 작년에 뭐 하셨는지. 그리고 올해 연도인데 이게 제가 뭐 이렇게 요새 좀 말을 많이 안 해서 그런지 말을 잘 안 나오네.
네. 아까 잘하시던데. 조금 얘기하시다 보면은 얘기를 더 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아까 이제 그 들어오시기 전부터 말을 안 하게 되는 약간 그런 증상을 겪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 말을 하시는데 말을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계속 제일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저희는 뭐 이준익 감독님을 늘 믿고 있으니까 네, 오늘도 그 많은 말씀 들려주실 걸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작품을 제가 좀 먼저 이제 좀 한 작품 한 작품 어떤 작품들을 하셨는지 좀 돌아볼 수 있게 또 이제 촬영하신 지 오래되셨다고 안 그래도 말씀을 하셔서 기억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강윤성 감독님은 진짜 뭐 지금 제일 뜨거운 작품이죠. 바로 또 시즌 2로 돌입을 해서 막 보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역시 디즈니 플러스의 가입자 수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킨 작품이기도 해서 그러니까 화제가 되고 있는데 감독님 지금 그 심정은 어떠신지 실제로 디즈니 플러스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찬사가 들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시리즈물 OTT를 통해 가지고 나오는 시리즈물은 이게 영화랑 달리 어떤 수치가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는 게 없어서 이게 정말 흥행이 잘 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 주변에서 이제 연락을 많이 받습니다. 한 번도 연락 없던 사람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재밌게 보고 있다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좀 잘 되고 있다라고는 피부적으로는 좀 느끼고 있고요. 아직 뭐 마지막 16구까지는 좀 남아 있어가지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은 시즌 1과 2가 좀 간극이 있게 마련인데 굉장히 바트게 바로 들어갔어요. 네네. 원래 애초 계획된 거였어요. 예, 원래 뭐 처음부터 이제 파트 1, 2를 나눠가지고 동시에 촬영을 했고 그 방영 방식에 대해서는 뭐 전적으로 디즈니 플러스에 맡긴 부분이어서 그쪽에서 네. 이제 결정할 부분이어서 저희는 뭐 그 방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몰랐었고요. 그리고 일단 작년 12월 중순에 이미 납품이라고 저희는 이제 표현하는데 납품을 다 끝낸 상황이 됐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러니까 시리즈는 만들고 나서 보고 나면 저희가 이제 또 빨리 후루룩 하루에 최대한 빨리 보려는 그런 심정도 있고 그래서 꼭 시즌 1이 끝난 작품들은 2를 내놓으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그 시즌 2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감독님께 또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재밌게 하기도 했는데 막 사람이 많이 죽잖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강해갖고 좀 힘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시즌 2를 바로 하는 것이 좀 부담이 됐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에 따라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촬영을 마치고 후반 작업하고 있는데 굉장히 따뜻한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 좀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고 힐링이 돼서 이제 시즌 2를 할 것을 이제 대본 작업을 시작했고요. 아마 곧 내년이든 올해 안에 시즌 2 촬영을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워낙 이제 그 시즌 1을 만들 때 이제 그 완전히 새로운 시리즈를 만들 때와 달리 지금은 팬층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느끼는 부담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쪽 또 그 좋은 원작이 있어갖고 웹툰 원작을 베이스로 해서 거기서 이야기 가지들을 좀 뻗쳐갈 수 있었는데 캐릭터도 좀 의지할 수 있었고 시즌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부담이 좀 있어서 또 시즌 1을 보고 기대한 것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부담이 되죠. 네. 네, 어쨌든 많이들 좋아해 주셔서 또 더군다나 한국 콘텐츠가 좋은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재밌고 의미 있는 이야기 만들도록 또 열심히 해봐야죠. 네, 뭐 작은 힌트가 나온 것 같아요. 1보다 훨씬 더 따뜻한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따뜻한 좀비. 아니 그거는 다른 이야기예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방금 촬영 끝낸 이야기고요. 촬영 끝낸 작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즌 2 얘기는 또 조금 더 파보도록 하고 윤종빈 감독님 또 근황도 들어볼게요. 수리남은 2를 제작 발표도 안 했잖아요. 근데 내놔라 하는. 수리남은 그때 시즌 1이나 표현이 맞나 시즌이 없는데 아무튼 그 처음에 공개했을 때도 뭐 시즌 2 생각을 안 하고 만든 작품이고
실제로 지금도 뭐 시즌 2는 전혀 계획이 없고 저도 앞으로도 아마 할 생각이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많은 떡밥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박찬호 사인볼은 뭐 저는 저 사실은 시즌 2나 뭐 이렇게 뭘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완결성 있게 저 하나의 완결된 작품으로 생각하고 쓴 건데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들었던 얘기는 뭐 수리남을 재밌게 보신 분들이 좀 에게는 좋은 소식일 수도 있는데 프리퀄이라고 하죠. 그 이제 네. 전사 얘기를 웹툰으로 한다라는 얘기를 저는 얼핏 들었던 것 같아요. 예, 네. 해도 되냐라고 물어봐서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예, 웹툰을 네. 웹툰으로 뭐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네 시즌 2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거의 그 무자르듯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조금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익 감독님은 어떻게 보면은 좀 최근에 시대극을 많이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 갑자기 SF를 해서 깜짝 놀랐고 특히나 이제 그 시리즈물을 만든 것도 좀 도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들었었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셨었는지. 원작이 있는 그 소설인데요. 오래전에 그걸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뭐 잘 크게 시도를 못하다가 이번에 한번 해보자 했는데 네. 처음에는 영화 시나리오를 썼어요. 그래서 딱 2시간짜리 러닝타임의 영화 시나리오를 썼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와가지고 극장에서 네. 특히 자선오버 같은 경우는 완전히 손님이 거의 안 와가지고 이거 극장에서 영화로 찍을 수가 없겠다. 네. 그래서 급하게 이제 시리즈로 전환을 영화 시나리오를 이제 시리즈로 전환하다 보니까 시리즈적인 매력을 덜 살린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하지만 또 나름 그 영화를 위한 시나리오를 시리즈로 전환하면서 나름 배운 것도 많고 또 시리즈의 어떤 즐거움을 또 찾게 되는 계기가 돼서 이제 다음 작품 또 시리즈를 이제 아예 시나리오를 시리즈로 쓰고 있어요. 이제 영화하고 좀 다른 시선으로. 네. 어쨌든 욘도라는 작품은 사람들이 많이 안 봤어요. 이렇게 강민성 감독처럼 이렇게 누가 봤다고 이렇게 전화도 오고 그래야 되는데 잘 안 오고. 그래서 내가 잘못했나 뭐 이런. 근데 4월달에 파라마운트 플러스에서 이제 미국에서 해외 공개한대요. 그래서 혹시 이제 한국 관객들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서 혹시 외국에서 좀 많이 봐주면 고맙겠다 그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한 관객들을 만나면서 또 제2의 오징어 게임을. 그런 넘사벽을 우리는 바라지 않습니다. 네. 예, 시리즈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자산어보의 개봉과 극장 상황이 또 감독님을 좀 시리즈로 그 가게 만든 좀 등을 떠민. 그렇죠. 현실적인 판단을 한 거죠. 네. 계속 작업을 하고 싶은 그 의지가 있으니까 그걸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은 코로나가 막 시작돼서 한참 올라갈 때니까 뭐 연도를 시나리오 써놓고 영화로 찍을 수 없는 환경에서 시리즈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네. 감독님이 벌써 또 다른 시리즈에 돌입을 하셨다고 하니 어떤 작품인지도 차차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노덕 감독님 사실 이제 그 시리즈를 처음 또 연출을 하셨는데 이 작품은 많이들 보셨나요? 네. 저도 굉장히 재밌게 본 작품인데 이게 SF 성장 서사 이 안에 많은 작품들이 보였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막 어릴 때 좋아했던 스탠바이미부터 시작을 해서 E.T. 뭐 이런 최근 또 기묘한 이야기 같은 작품들도 연상될 정도로 지금 어떻게 보면 OTT 시리즈를 좋아하는 관객들에게 굉장히 맞춤형 그 컨텐츠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감독님도 시리즈 하시면서 좀 느끼셨던 점, 이런 또 이제 그 소재와 장르에 도전하시게 된 점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소재나 장르는 사실 굉장히 예전부터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연애 온도로 끝난 이후에 좀 개인적으로
이런 장르물을 좀 글을 쓰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OTT가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이라서 그 2시간 안에 이 이야기를 담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시작만 하고서는 제대로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좀 이제 담아두다가 그 이후에 이제 특종을 하고 뭐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이런 대본을 이제 받아서 사실 이건 내가 옛날에 하고 싶어서 그냥 담아놨던 이야기와 너무너무 비슷한데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지금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뭐 저는 이제 연출자로 섭외가 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거절을 하면 아마 또 다른 연출자를 섭외해서 뭐 제가 아니더라도 이제 작품은 나올 작품이니까 그러면은 제가 갖고 있었던 그 이야기는 못 풀 것 같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푼다고 해도 뭐 표절 얘기를 듣거나 아류장 얘기를 듣거나 이제 그 정도로 좀 흡사한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시작을 한 작품이었고요. 이제 하면서는 사실 저는 이제 시리즈가 이제 한 6부작도 있고 12부작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근데 10부작을 한다는 거에 좀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예. 그리고 사실 제작사가 드라마 제작사였고 영화 감독하고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드라마 제작사였고 저는 이제 드라마 제작사와 일을 해보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서로 그런 좀 시스템을 맞춰가는 과정 그런 것들도 좀 존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장르,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 만들어내는 그 과정 속의 어떤 어려움들 그것도 되게 새로운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아마 이제 역시나 글리치 팬분들도 많으실 테기 때문에 시즌 2에 대해서 아까 이제 그 10부작을 모르고 감행했다고 하셨지만 더 들을 이야기가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계획은 어떠신지? 네, 어쨌든 이 글리치라는 거는 저보다도 그 진한세 작가님이라는 그분이 좀 네. 만든 게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의지에 따라 달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가 작업하면서 얘기를 나누기로는 이야기가 다 나온 것 같다 좀 이런 생각들이 있었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촬영을 하면서 캐릭터들한테 애정을 좀 많이 쏟았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보라한테 제가 좀 많이 애정을 쏟았었는데 그냥 촬영하면서 우리끼리 농담 삼아서는 보라의 스피노프가 나온다면 재밌겠다. 그래서 보라가 어떻게 이 갤러들 이 네. 3인방과 만나게 됐고 이런 가족 같은 관계를 맺게 되었는지 이런 관계가 좀 짤막하게 나오면 그건 되게 재밌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 적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감독님이 직접 연출을 또 하실. 그건 뭐 상황 봐서 뭐. 네. 근데 뭐 사실 그건 뭐 모르겠어요. 아직 뭐 제 의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즌 2는 여러 가지 상황상. 네. 모르겠습니다. 그 장르적으로도 사실 이제 그 OTT를 보시는 그 청자들이 좀 기대하는 장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SF를 비롯해서 아니면 이제 범죄, 스릴러 이런 장르들이 워낙 강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작품에 대한 니즈가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호재 감독님 같은 경우는 네, 벌써 웃으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각지대의 장르를 좀 틈새 끄집어냈다. 시장이죠. 네, 네. 저는 좀 이 작품을 밤에 많이 봤었거든요. 이렇게 한 편 한 편 보는데 좀 건강식을 먹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말기암 환자의 어떤 음식을 준비해주는 남편의 이야기 그리고 한 편 한 편 레시피가 거의 공개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힐링이 되는 그런 또 이렇게 장르였는데 이 작품을 또 감독님 어떻게 좀 하시게 되셨는지 또 하시면서 어떤 생각하셨는지. 네. 저는 좀 그러니까 생존의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보면요. 저는 이제 영화 감독으로서 2016년도에 제 생애 2번째 영화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2편의 기획을 말아먹고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기로에서 이제 코로나도 찾아오고 그러면서 이제 또 OTT 시대가 열렸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절박함이 또 기회가 되어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예전의 나 같았으면 하지 않을 플랫폼과 예전의 나였으면 하지 않을 이야기를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해야 되니까 한다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게 그렇게 괴롭지만은 않더라고요. 그 안에서 또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서 뭐 내가 잘하는 것도 어떻게 좀 찾아낸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결과는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예,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그런 문구들은 많이 쓰세요. 자극적인 시대에 뭐 평양냉면 같은 그런 저희 마케팅스러운 슴슴한 네. 예, 문구를 많이 쓰기는 하지만 뭐 사실은 다양성의 측면에서는 많은 작품들이 사실 넓은 스펙트럼 안에 있고 그 중에 한 작품이 제가 그 작품이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까 이제 그 감독님께서 이준익 감독님께서 강윤성 감독님처럼 연락은 많이 못 받았다라고 하셨는데 감독님은 어떠셨나요? 아 일단 이게 플랫폼 때문에 저희 어머님도 끝까지 못 보셨고요. 지금 채널 A에서 다시 하는 바람에 이제 끝을 볼 수 있겠구나라고 하시는데 끝을 보셔봐야 네. 계속 못 드시는 상황이라 예, 그 네. 내용이 네. 뭐 연락을 받은 거는 딱히 없기는 해요. 근데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부분에서는 되게 즐거운 게 있어요. 네. 아마 이제 그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게 확실히 이제 그 화제작의 중심이 OTT 시리즈로 많이 좀 옮겨갔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리즈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제 그 영화를 한 편의 영화를 보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면 뭔가 소외되는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을 공개되는 시리즈를 통해서 접하게 돼요. 그래서 어제 그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내지는 이제 그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한 뭐 티빙에서 공개한 작품 봤냐는 얘기를 하고 빨리 나도 봐야지 그 대열에 그 화제의 중심에 합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저희가 이제 그 보는 이제 그 입장에서고 감독님들은 좀 어떻게 체감하실지도 궁금해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영화는 개봉하고 나서 통합전산망을 이제 그 새로 고침하는 네 그런 개봉 때는 어쩔 수 없이 감독님들도 그 연연하게 되는 걸 옆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딱 종치는 시간에 다들 확인을 하는데 이 OTT 같은 경우는 잘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그 지수가 없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좀 이렇게 그 확인을 하고 또 어떤 기분이 드는지도 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빈 감독님 혹시 수리남 공개하고 나서 영화 공개하고 나서와 좀 다른 그런 체감 그리고 어떤 그 접근 경로 그 관객들의 반응을 접근하는 경로 같은 것들이 좀 어떻게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제 이 수리남이라는 작품을 이제 시리즈로 처음 하게 됐을 때 그래도 되게 좋았던 게 이제 극장 영화 개봉할 때보다는 그 숫자의 스트레스를 좀 덜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영화는 실시간으로 이제 올라오고 매일매일 관객 수가 나오고 예매율이 뜨고 그래서 거기에 연연할 수밖에 없거든요. 감독은. 근데 시리즈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행태가 나타나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넷플릭스도 매일매일 시청 시간 순위가 떠요. 뜨는 사이트가 있어요. 아 사이트가 따로. 네, 사이트가 있어서 저도 몰랐는데 그렇더라고요. 네, 저도 하고 알았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집계되는 사이트가 있고 그리고 한 주를 또 집계하는 또 집계해서 나오는 또 공식 순위도 있고 그래서 영화랑 다를 게 없더라고요. 영화랑 다를 게 없고 저는 그 공개하는 날 해외에 가 있었어요. 해외에 있었는데 네. 그 영화랑 달랐다고 느꼈던 지점은 일단은 그 연락이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주위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영화 개봉했을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좀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공개 첫날부터 한 일주일 사이에.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은 플랫폼이라는 이 OTT 동영상 플랫폼의 파급력이 굉장히 크구나. 왜냐하면 접근성이 쉬우니까 당장 내가 쉽게 볼 수 있고 극장은 찾아가야 되지만 OTT는 찾아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그냥 편하게 볼 수 있고 또 이동하면서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단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한다라고 느꼈어요. 네. 그런 파급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게 영화랑은 좀 다른 지점이었고 그래도 좀 다행이었던 게 비피라는 개념이 없어서 네. 그냥
담당자가 감독님 대박입니다, 잘 됐습니다 이러면 잘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어서 그런 스트레스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영화는 정확하게 BP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손익분기점을 넘어야 이 작품이 이제 성공한 작품이고 돈을 번 작품인데 이 OTT는 그런 기준은 정확하게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공개 첫날 이제 담당자가 넷플릭스에서 감독님 초대박입니다. 너무 잘 됐어요. 초대박. 네네. 그랬더니 그럼 잘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다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영화는 다른 점이고 아쉬운 점은 어떻게 됐든 저는 이제 영화 연출을 배운 사람이고 그 극장 상영을 전제로 항상 연출하는 거를 배우고 그렇게 만드는 사람인데 그거를 이제 관객들이 이제 핸드폰으로 TV로 이렇게 보는 게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었어요. 만약에 이게 그래도 소수의 이거를 극장에서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열어줬으면 이런 그런 아쉬움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재규 감독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장르적인 그 특징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좀 파고 파는 그런 그 시청자들을 많이 접하게 되셨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뭐 수치에서는 어땠을지 몰라도 그런 반응들을 접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떤 느낌이셨는지 드라마와 영화와 지금 시리즈에 와서 어떤 그 관객과 만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셨는지. 사고 파는요? 어떤 느낌을?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극장 관객과는 조금 다른 그런 느낌들을 받으셨을 것 같아서 그 반응들을 보는 즐거움. 저는 출신이 처음에 이제 사실은 영화를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어 해갖고 그 꿈을 꾸다가 방송사에서 일을 시작을 했고 드라마 장르로요. 드라마를 시작한 연출자에서 오히려 어릴 땐 반대였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방송을 심지어 촬영하는 와중에 방송이 나가고 그다음에 방송 나간 다음날 아침에 시청률표를 받아봐요. 죽을 맛이죠. 시청률이 안 나오는데도 또 촬영을 하러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어릴 때는. 그러다가 이제 영화를 제가 하게 되면서는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이건 편한 건 뭐냐면 일단 그 개봉을 하고 나서 이게 뭔가 숫자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다 찍어놓고 편집 다 해놓고 도망갈 수 있거든요. 찍는 동안은 어쨌든 그렇죠. 자유로운. 어딘가에 잠수를 타서 그냥 이렇게 잘 안 되면은 숨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 위안이 좀 있었어요. 근데 또 영화는 다른 게 많이들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스코어가 그대로 나오고 관객이나 여러 평론가분들의 평도 있고 하는 것들이 또 주는 부담들이 확연히 있더라고요. 일반 미디어보다 영화를 더 뭐 문화재나 산업재로서 좀 우위에 있고 예술적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부담도 좀 있었고요. 근데 지금 우리 학교는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극장 상영 작품이 아닌 시리즈가 가지는 거에서 오는 어떤 다른 느낌보다는요. 이게 관객이 어쨌든 많은 전 세계 글로벌한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잖아요. 근데 그들의 반응이 나오는 게 신기했었어요. 정말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구나. 이게 다른 분들은 조금 더 범용적이지 않은 소재들인데 좀비는 서양 거지만 굉장히 범용적인 소재이다 보니 정말 많은 전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 게 저 자신도 신기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좀 찾아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OTT라는 그걸 통해서 세상이 변하고 있구나. 콘텐츠 소비되는 방식이 변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느꼈습니다. 네. 뭐 감독님께서 글로벌 얘기도 해주셨지만 아까 이준익 감독님께서 욘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해외에 파라마운트와 같이 이제 공개되는 걸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로컬 OTT에서 또 소비되는 것과 이렇게 글로벌 관객을 만나는 건 다른 체감일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극장에서 관객 만났을 때 체감과 마찬가지로 지금 시리즈를 통해서 만나면서 느끼는 부담감이나 아니면 해방감 어느 쪽이 더 크셨는지. 잘 체감이 안 돼요. 일단 만약에 뭐 우리 넷플릭스에서 하신 분들은 동시에 반응을 체감할 수 있을 텐데 로컬 플랫폼에서 반응을 모르니까 체감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뭐 파라마운트에서 한다 해도 해봐야 아니까 경험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큰 느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지나고 나면은 이런 거구나를 느낄 수 있겠는데 지금 굳이 이렇게 할 말이 없네.
일단 파라마운트를 통해서 이제 공개를 해봐야지 그렇죠. 조금 더 네. 명확하게 알 네. 수 있을 것 같다. 네, 감독님 넷플릭스가 아닌데 감독님도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예, 그 지금은 사실 넷플릭스가 뭐 전 세계의 가입자부터 해가지고 이제 가장 1등이고 또 한국에서는 디즈니 플러스와의 격차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중소규모의 그런 플랫폼에서 튼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근데 그에 반해가지고 사실 뭐 반응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속도는 좀 늦을지 몰라도 어찌 됐던 요즘은 이제 뭐 또 유튜브나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매체를 통해 가지고 짤과 뭐 요약본 이런 식으로도 많이 또 파급이 되고, 저희 작품 같은 경우는 불법 다운로드가 완전 1위예요. 그래서 중국에는 서비스도 안 되는데 중국에서 난리가 나고 뭐 이래서 다 보시고. 네. 네, 그래서 불법 다운로드도 저는 뭐 그냥 이렇게 많이 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면 조금 다르게 생각이 됐습니다. 영화 같으면 하나하나 다 잡아야 되겠다라는 정신 굉장히 투철한데, 이거는 뭐 가능하면 좀 많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조금 물론 다르네요. 불법 다운로드는 네네. 나쁘죠. 네, 나쁘고 가능하면 가입자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막상 요즘 사람들은 여러 채널을 또 여러 개를 이제 구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를 더 가입한다는 건 쉬운 허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도 충분히 이해하는 입장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라도 좀 이야기가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구독자 중심의 사고 방식을 감독님께서 해주시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불법은 좀 심각한 수준인 것 같아요. OTT 같은 경우는 들은 바로는 OTT만 모아서 모든 OTT를 그 하나의 채널처럼 보는 그런 또 이제 그 플랫폼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플랫폼들이 진화하는 만큼 불법의 세계도 진화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한 어떤 자정작용 같은 것들도 아니면 제한도 생겨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국 관객들을 모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불법 다운로드를 뭐 현 시점에서는 명확하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해외에 서버를 두고 IP를 바꿔서 계속 하니까. 근데 저는 이게 약간 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완전히 그렇게 잡으려는 의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고, 어찌 됐던 그런 식으로도 이제 좀 파급되는 거를 살짝 놔주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 아마 이제 그 포맷 그 분량의 그 차이, 그리고 이제 그 공개 방식의 차이도 지금 이제 그 감독님들의 작품이 모두 다르고, 지금 오신 분들도 관객분들도 어느 게 더 맞다라는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사실 이제 OTT로 공개되는 거 넷플릭스가 좀 약간 깃발을 꽂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좀 모두 공개해 주는 거에 굉장히 좀 익숙하긴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2편씩, 3편씩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에 오히려 좀 조급증 같은 것들을 느끼기도 했어요. 강윤성 감독님 작품 같은 경우는 그 불만도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가장 크게 듣는 불만이 수요일에 한 편 오픈한다라는 건데, 이거는 초반에도 저희가 또 한국에 있는 디즈니 플러스에게도 요구를 했고 한 번에 다 해달라. 한국 측에서도 이제 미국 본사에다가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그 미국 본사의 방침이 이런 식이었었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사실 제가 구글 트렌드에서 이렇게 모 작품과 같이 비교해서 보니까 한 번에 빈지 워칭을 하는 게 관심도가 확 올라갔다 바로 꺾이는 거에 반해서 저희 작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완만하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심도가 지속되는 면에 있어서는 그래도 이 방식이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들고 있습니다. 이호재 감독님 같은 경우는 좀 분량이 그 한 번에 볼 수 있는 분량의 부담을 좀 줄였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이 좀 이 작품의 성격과 잘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분량의 압박 같은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느끼셨는지. 저는 사실 이 작품을 처음에 제안받았을 때 제일 처음 했던 얘기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한 에피소드당 이건 30분이 딱 맞다.
이게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이 원작 그 에세이가 영화로 준비를 꽤 오래 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2시간짜리 내러티브로 가기에는 그러니까 좀 분절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시리즈에 어울리다라고 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만큼 나오는 요리들이 중요한 주인공이라고 봤기 때문에 한 요리당 사실은 2요리당 한 에피소드씩 해서 30분으로 구성하는 게 제일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대본을 썼고, 저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되게 만족하는 편이에요. 윤종빈 감독님은 어떠셨어요? 사실 이제 그 전체를 좀 이렇게 보면 러닝 타임을 합쳐 놓으면은 영화 한 편, 조금 긴 영화 한 편 정도일 것도 같아서 좀 편집점 이런 것들을 나누실 때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1화가 끝나고 2화가 끝나고 이런 것들이 영화의 리듬과는 많이 다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분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최초에 이제 이 프로젝트를 제안받았을 때 영화로 제안을 받았고요. 근데 제가 영화로 하기에는 좀 너무 이야기도 길고 뭐 예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제 시리즈로 바꾸자, 전환하자라는 걸 이제 제가 제안을 해서 시리즈로 만들게 됐는데 8부 대본도 써봤고요, 10부 대본도 써봤고 네. 하다가 소위 말해서 좀 저는 지루하더라고요. 이게 막 지루한 지점들이 생기더라고요. 네. 길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좀 컴팩트하게 가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해서 6부로 줄였고, 러닝 타임 같은 경우에는 계산해 보니까 영화 이제 3편 정도 되는 러닝 타임이거든요, 저희 수리람이. 근데 결국에 이제 대본을 쓸 때, 작업할 때 그 플랫폼 넷플릭스 관계자들도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게 엔드였던 것 같아요. 엔드를 어떻게든 계속 다음화가 궁금하게 만들어야 된다. 네, 네. 엔드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점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끝내서 이 시청자들이 이거를 계속 볼 수밖에 없게 만들까에 대한 고민은 영화랑은 좀 다른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계속 궁금하게 만들고 이걸 계속 보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대본 쓰면서도 그 고민을 많이 했고, 연출할 때도 엔드 연출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아까 노덕 감독님께서 이제 그 뭐 스피노프나 이런 이제 그런 계획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보면서 수리남이 6부에 굉장히 이렇게 좀 그 압축적으로 이야기를 담아냈다면 오히려 그 10부가 부담이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확 늘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시즌 2까지 만들어서 진짜 강윤성 감독님처럼 얘기를 더 확 펼쳐놓는다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완급 조절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어떤 또 판단이나 고민이 있으셨는지. 네, 저도 이번에 작업하면서 영화와 이 시리즈물의 가장 큰 차이라고 되게 체감을 많이 했던 건데, 그러니까 영화는 아무래도 그 서사 위주로 좀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2시간 안에 우리가 이야기를 어쨌든 이제 완결을 내야 된다는 숙제를 가지고 모든 시나리오를 끝내고 이제 촬영을 들어가는데, 글리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그 드라마 제작사에서 했고 이제 방송도 많이 했던 그런 제작사였기 때문에 그 좀 동시 병행하는 시스템이 좀 많이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완전히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그 방향성은 잡았지만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좀 불안감이 많이 있었죠. 실제로 한 4부, 5부 정도 이제 대본이 나왔을 때는 체감상 이게 그러니까 4부, 5부라고 하면은 이야기의 허리쯤은 왔었어야 되는데 이게 허리가 맞나라는 좀 의문도 좀 들었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11부나 12부가 맞을 것 같고, 만약에 이게 그렇다면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대본 작업을 수정을 해야겠다, 이런 좀 판단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좀 그 힘든 수정 작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10부를 또 이제 시청자분들도 어쨌든 보게 만드는 거니까 이제 서사에만 그 힘을 다 줄 수 없고 어느 정도 이제 캐릭터나 에피소드나 이제 힘을 안배하면서 이제 가야 되는구나. 이게
이게 드라마와 영화의 작법의 차이인가 보다라고 좀 받아들이면서 저는 작업을 했고, 예, 그렇습니다. 네, 아마 이제 그 회차에 대한 고민들도 많으실 테고 완성된 형태로 다가왔을 때 이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느끼는 체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 작품들 다 보신 분들은 다양한 형태를 경험하시면서 이 OTT 최적의 그런 그 회차, 러닝타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또 경험을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사실 이제 그 좀 오늘 이 한국영화 감독 조합의 연출자 분들이시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기존의 작품들을 이제 TV 드라마를 하신 분도 있지만 영화로 계속 이제 많은 작품들을 만들고 관객들을 만나셨던 연출자들이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리즈를 경험하고 나서 시리즈에 대한 어떤 그 느낌이 어떠실지 다음 작품도 충분히 시리즈로 할 만큼 매력을 느끼셨는지 이번 작품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셨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준익 감독님께서는 다음 작품도 네, 지금 다음 작품 네. 시대물을 준비하고 있는데 일제 시대예요. 이야기를 좀 더 확장해서 이웃 나라의 시대의 공기까지 다 흡수하는. 네, 네. 그러니까 보통 시대물 하면 우리가 국내 우리나라 역사 그 안에서 맴도는 이야기가 주류인데 좀 더 동북아시아, 일본이나 중국의 내부의 문제까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영화 같으면은 어느 정도 다 선을 그어놓고 더 깊이 못 들어가는 부분들을 러닝타임이 길어지니까 아주 깊숙하게 이웃 나라의 내정 간섭까지 네. 해보려고 시리즈를 선택했습니다. 네. 그 영화가 아니라 다시 시리즈로 가시는 이유는 사실 이제 그 이번 작품 하실 때는 자사나보의 어떤 그 흥행 그 부진이 시리즈로 나를 이끌었다라고 하셨는데 결정적이죠. 예. 네. 관객과 만나지는 것에 대한 환경 변화, 네. 그것이 또 다음에 어떤 새로운 그 플랫폼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게 되죠. 특히 자선후보 개봉할 때는 개봉 날짜 잡을 때는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린다고 잡았는데 개봉하자마자 그냥 코로나가 다시 확 제일 크게 이렇게 진동하는 바람에 좀 관객과 많이 극장에서 만나지 못했죠. 네. 그 넷플릭스에서 다 봤어 나중에는. 티빙으로도 공개했는데 넷플릭스로 보신 거예요? 네. 예, 주변 사람들은 다 넷플릭스에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강윤성 감독님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이제 그 시즌 2를 하고 계시지만 또 어떤 그 시리즈를 하시면서 영화 하실 때와 좀 다른 장점 같은 것들을 저희가 뭐 이야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 길이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차피 이야기를 만드는 거니까. 근데 저희가 어쨌든 베이스가 영화였었는데 지금 영화가 많이 힘들고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시리즈 쪽에 있는 것 같아서 좀 한편으로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그래서 빨리 극장이 좀 나아지고 투자 여건도 좀 좋아져가지고 예전처럼 이제 극장에서 많은 관객들이 영화를 볼 수 있는 여건이 되길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시리즈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촬영이 물리적으로 많죠. 촬영이 물리적으로 많고 이제 뭐 또 글 작업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정말 일이 많더라고요. 정말 일이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많았는데 그래도 뭐 저는 영화 작업이랑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되지는 않고 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회당 마지막 엔딩에 클리프행어라고 그래가지고 다음 편을 보게끔 만드는 그런 구성들 뭐 이런 것들 고민하는 부분이 재밌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이재규 감독님은 사실 이제 그 TV뿐만이 아니라 영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시리즈의 매력을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다른 매체와 좀 비교를 해주신다면.
영화는 아무래도 옛날 뭐 학자나 사람들은 미디어 자체가 다르다고 했는데 지금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TV도 막 집중해갖고 불 꺼놓고 이렇게 보는 경우들도 많고 그러니까 좀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공간인 것 같아요. 극장이 주는 어떤 느낌이나 그 스크린하고 이렇게 마주 앉아서 나가지 못하고 갇혀갖고 컨텐츠를 즐기는 그 시간이 되게 소중한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감독님들 다 영화로 시작하셨지만 저는 TV에서 시작해서 그 영화로 간 케이스이기 때문에요. 지금 극장 상영하는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다는 생각 계속 있어요. 하고 싶은데 이게 산업도 그렇고 상황이 계속 드라마나 OTT 컨텐츠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서 예. 그리고 시리즈물은 아무래도 이준익 그 선배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영화가 소화할 수 있는 서사가 있고 또 시리즈물이 그 소화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시리즈여서 또 더 재미를 느끼고 가능할 수 있는 지점들 이야기가 변화 발전하는 것들이 가능할 수 있어서요. 그런 면에서 시리즈물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에피소드 1, 2 나갈 때 관객 시청자분들이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같은 이야기고 빈지 워칭을 하든 시간차를 두고 보든 그 시리즈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소비자한테 다른 느낌으로 다가설 수 있는 입체감들 좀 더 줄 수 있고 그런 재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한국 영화 감독 조합의 감독님들이신데 최근에 이렇게 시리즈를 경험을 하시고 매력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 많이 그 시즌 2 아니라 다른 또 이제 소재와 장르로 그리고 또 다른 플랫폼에서도 제안이 많이 들어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종빈 감독님 그럼 지금 한국 영화 감독 조합을 바꿔야 되나요? 이렇게 시리즈를 대부분의 감독님들이 많이 하고 계시면 그러니까 영화 감독 조합이란 그 단어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앞에 영화라는 걸 빼야 될 것 같은데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일단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 영화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없어요. 다들 시리즈를 다들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왜 그렇다고 다 고개를 숙이세요? 다들? 시리즈 감독 조합이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제가 사실은 저도 수리남을 촬영하면서 뭐 이렇게 런칭할 때 인터뷰할 때도 얘기했지만 다시는 시리즈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네. 너무 힘들고 찍을 분량도 너무 많고 그랬는데 뭐 지금 극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시리즈를 할 수밖에 없는 시리즈를 안 하고는 일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시리즈는 계속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과연 그러면 영화라는 것이 무엇일까는 고민을 스스로 해봤는데 OTT 영화를 제안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럼 OTT에 2시간이면 그게 영화인 건가? 영화가 뭐지? 제가 생각하는 영화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극장 상영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게 저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사실은 차이가 없거든요. 2시간짜리 OTT물도 있고 6시간짜리 OTT물도 있고 12시간짜리 OTT물도 있는데 시간을 가지고 그게 영화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결국에 영화라는 것은 연출자가 만드는 사람이 극장 상영을 전제로 연출을 하고 그것을 이제 즐기려고 오는 사람, 보는 사람들을 영화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극장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좀 무너지면서 어떻게 보면 많은 어떤 장르들 일종의 우리가 영화에서 즐겼던 스릴러라든지 뭐 아까 뭐 좀비물도 하나의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뭐 SF라든지 이런 것들이 OTT 시리즈에서 다 이제 어느 정도 소화가 되면서 관객들이 극장에 올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OTT를 대체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되면서 영화라는 게 저희 정체성도 이제 영화 감독이 아니고 그냥 감독인 것 같아요. 이제는 그냥 감독이라는 네. 이게 맞지 영화라고 앞에 특정 지어서 하는 게 이제 의미가 없어지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는. 네. 특히나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감독인 것 같다 정체성이 그 얘기하실 때 이준익 감독님을 자세하게 쳐다보시던데 네 정체성에 대해서 한 말씀 같은 주제로 말을 좀 보태자면
저는 영화라는 그 단어에 우리가 구속돼서 생각하는 것은 이제 지난 시대 아닌가. 사실은 OTT는 글로벌 플랫폼이고 영화라는 것은 사실 극장 플랫폼이라고 단어를 병치해서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영화와 OTT는 뭐 이게 병렬이 안 되잖아. 사실 극장이냐 OTT냐 이것이 등가가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극장 플랫폼 같은 경우는 아마 각 나라별 로컬 플랫폼이라고 봐야 돼요. 어느 나라나 자국의 극장에서 영화를 공개를 하고 뭐 영화제를 통해서 해외에 소개된다든가 그랬지. 극장이 전 세계가 연동해서 개봉하는 것은 헐리우드 영화밖에 없다. 미국 영화밖에 없었다 그동안. 그러니까 영화 산업은 그동안 미국 로컬 컬처가 글로벌로 다 지배하던 지난 한 50년 동안의 역사가 이제 OTT 플랫폼이라는 글로벌 플랫폼이 생기면서 우리한테 너무나 큰 기회가 확장된 것이다. 왜냐하면 지난 몇십 년 동안 한국 영화의 역량이 로컬에만 머물지 않고 글로벌 OTT 콘텐츠로 수용되면서 아니면 확장되면서 이런 수리남 같은 또 카지노 같은 놀라운 작품들이 국내에 머물지 않고 점점 세계 시장의 어떤 잠식, 점령, 뭐 오징어 게임은 재패, 뭐 이런 것은 저는 너무나 훌륭하고 아주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뭐 어떤 한 뭐 감독이나 어떤 작가의 성취이기 이전에 우리 관객들이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모아온 힘의 결집, 그 결정체가 극장이라는 로컬 컨텐츠에 머물지 않고 우리는 그걸 영화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영화는 글로벌 플랫폼 OTT 안에 스며들고 점령하고 그래서 영화보다 역량 있는 감독들이 OTT를 더 많이 해야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K 컨텐츠라고 소위 말하는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작품들, 그 우리에게 호응을 얻는 작품들이 이준익 감독님 말씀대로 좀 글로벌화할 수 있는 플랫폼이 주어졌고 마침 또 이렇게 계속 영화를 만들어 왔고 계속 창작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회를 그 다른 또 국가의 감독들보다 많이 좀 얻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많은 작품들이 확실히 쏟아지는 창구가 지금의 그 OTT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좀 질문 드렸는데 저희가 오늘 오신 그 관객분들께도 감독님들께 궁금한 점을 좀 들어보려고 해요. 질문을 해주시면 사전에 그 사인을 한 포스터가 있어서 선물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선물도 받아가시고 또 평소에 궁금하셨던 점들도 감독님들께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 들어주시면은 마이크를 드릴게요. 네, 뭐 전체적으로 뭐 이제 OTT나 이런 그 환경 변화뿐만이 아니라 보신 작품들의 그 디테일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궁금했던 점 오늘 자리에서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관객분들이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그 네. 오늘 근데 그 감독님께서 머리가 많이 하얘졌다고 다른 감독님들이 놀라시던데 이게 그 OTT의 그 납품일 지금 아까 말한 전문 용어 납품일이 불러온 그 부작용인가요? 너무 많이 쫓기시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노동의 측면에서 드라마 시리즈와 그 영화랑 차이가 뭐가 있냐라고 물으면 그러니까 하루에 쳐야 되는 그러니까 스크린 타임 분량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영화는 일반적으로 하루에 뭐 그러니까 예상과 작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두세 페이지 뭐 두세 페이지 하는 날도 많이 하시는 날이죠. 제 기억으로는 하루에 2분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러닝 타임으로 치면 2분에서 4분 분량 정도를 하면은 그게 회차가 맞는데 저는 이게 그러니까 30분물이지만 12부작이니까 1시간으로 치면 6부작인데 제가 그 전에 찍었던 영화보다 촬영 회차 수는 더 적었어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한 15분 분량을 찍어야 되는 날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선택이란 건 없고 그냥
소스를 따가는 기분으로 촬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다른 감독님들한테도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그거였는데 하루에 찍어야 되는 그 분량이 그러니까 뭐 페이지 수도 좋고 분으로도 좋고 러닝 타임으로도 좋고 어디까지 가봤니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다른 감독님들은 네, 얼마나 쳐내는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 해법이 있었다 내지는 대답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 네, 네 계속 네. 저희는 하루에 14씬도 찍었습니다. 네. 그리고 최민희 선배님 아침부터 분량인데 저희는 하루 촬영 분량이 15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촬영 시작과 마지막에 촬영 종료까지가 딱 15시간이어가지고 최민희 선배님 분량이 거의 대부분이었었고 거의 뭐 최민희 선배님이 야 뭐 중공군이 몰려온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정도로 외워야 되는 대사량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뭐 페이지 수로만 15페이지에서 20페이지 정도 됐던 것 같고 근데 뭐 어쨌든 다 소화를 하셨고 그러니까 필리핀에서의 촬영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빨리 찍고 많은 걸 찍었었어야 됐기 때문에 체류 기간 3개월이었지만은 가능한 많이 촬영을 했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스태프분들이랑 이 협의를 봐서 요즘은 이제 일주일에 4회밖에 촬영 못 하는데 저희가 돈을 더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일주일에 5일씩 촬영을 해서 사실 필리핀에서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고 거의 뭐 정신없이 그냥 찍다가 한국에 돌아오니까 약간 좀 정신을 좀 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네, 뭐 노덕 감독님도 분량의 그 압박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분량 압박이 상당히 있었고 그리고 저는 사실 그 촬영 막바지 때는 그 촬영이 끝나야 되고 이제 배우들도 다른 스케줄이 다 잡혀 있어서 이제 모든 이제 스케줄을 끝내줘야 되는 그런 압박이 돼 있었는데 분량이 되게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저희 중간에 이제 코로나 이슈도 있었고 이제 눈도 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마지막 그 어떤 회심의 카드로 약간 유닛을 좀 도입해서 마지막 1, 2회차 정도 해서 이제 끝내자 이런 제안이 있었었는데 이제 다른 감독님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처음에는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더라고요. 이제 영화를 하던 어떤 그게 있으니까는 모든 화면은 그래도 감독이 책임지고 하는 건데 어떤 감독님이 오셔서 도와주신다고 해도 그분 입장에선 도와주시는 거겠지만은 그분이 사실 이 우리가 찍어온 어떤 감정의 연결성과 어떤 이 모든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찍을 것이며 이런 것들이 제가 좀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 분량을 소화했었어야 했기 때문에 한 2회차 정도를 이제 유닛을 이제 쪼개서 이제 해왔어요. 네, 하는데 또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편집을 또 제가 할 수 있게 그 배려를 해주시니까는 그분도 되게 그 여러 가지 옵션 사항을 그 생각을 해서 다 어떻게든 그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편집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찍어주셔가지고 조금 생각이 열렸던 것도 있어요. 이게 분량에 되게 그 압박이 심하지만은 이 영화랑 다르게 시리즈는 감독이 혼자서 다 하려고 하면은 또 힘들어지는 것이고 어느 정도 좀 스태프들과 많이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좀 생각을 열어놓으면은 또 충분히 갈 수 있는 작업이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네. 있어요. 그 질문이 준비되셨으면 질문을 받고 또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제일 먼저 드신 분. 네, 지금 저기 그 검정색 티셔츠 입으신 관객분 맞나요? 검정색.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윤종빈 감독님께 여쭙고 싶은 질문인데요. 그 영화 시나리오를 쓰시다가 시리즈 시나리오를 이렇게 쓰시게 되는 데 있어서 구성을 영화 때는 이렇게 구상을 했었는데 시리즈 때는 이런 구성으로 어떻게 뭐 바뀌었다 어떤 다른 점,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여쭙고 싶거든요. 사실 이게 글 쓴 지가 좀 오래돼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리남이라는
그 아이템을 제안받았을 때 저는 영화로 제안을 받았고 영화 대본을 받았는데 이게 분량도 좀 애매하고 더 길어야 재밌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영화랑 달랐던 거는 일단 좀 최소한의 그러니까 미니멈 6부 이상 그러니까 6부 6시간 정도의 이야기는 나와야 되는 거여서 일단은 나올 수 있는 얘기는 다 써봤던 것 같아요. 네. 이 얘기에서 영화라면 편집됐을 만한 이야기도 다 집어넣어보고 일단은 나올 수 있는 얘기는 다 써놓고 어떤 흐름으로 가야 될지를 판단을 했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예. 주인공이 있고 주인공이 이 수리남이란 나라에 보통 영화면 와 있거나 오면서 시작을 하겠지만 왜 오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 이것도 막 다 쓰고 그리고 막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다 한 다음에 어떤 부분은 빼고 어떤 부분은 좀 압축하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던 것 같고 그 인물들별로도 영화면 이 타이밍에서 조연으로 등장해서 이 정도의 분량을 차지하는 인물이라면 그 인물에게도 또 인물의 스토리를 주고 또 전사를 주고 뭐 혹은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서브 플롯이라든지 그런 얘기도 네. 뭐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뭘 또 다른 시리즈를 하게 된다면 그게 어떤 장르냐에 따라서 또 작업의 어떤 접근 방식이 달라질 것 같은데 수리남이란 이 작업은 어떻게 됐든 실화 베이스고 실화의 얘기가 있다 보니 아무튼 그 얘기를 좀 확장한다는 느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윤종빈 감독님께서 그러니까 구성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표현을 할 때 더 이제 그 OTT이기 때문에 수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웠다 이런 경험들은 쓰시면서 없으셨는지? 아니요, 저는 이제 처음에는 OTT 사람들이 자극적인 걸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엄청 자극적으로 써고 촬영을 하려고 그랬어요. 네네. 근데 갑자기 이거 돈 많이 들어간 작품이고 많이 봐야 돼서 그렇게 얘기해서 OTT는 더 자극적이면 좋은 거 아니에요? 막 이랬던 네네. 네. 기억이 나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른 OTT를 많이 안 보셨었나 봐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넷플릭스 하면 이렇게 뭐 좀 강렬하고 자극적이고 약간 이런 우리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이제 마약 소재의 시리즈고 하다 보니 좀 야한 장면도 많이 나오고 좀 자극적인 장면, 액션 폭력도 많이 나오고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감독님 여기 좀 이렇게 좀 선정적인 분을 빼주세요. 그러니까 좀 놀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그랬더니 네. 꼭 그런 건 아니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준은 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피가 제일 많이 나오는 지금 우리 학교는 같은 경우는 혹시 네. 담당자분이 그렇죠. 많이 봐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일단 처음 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거 18세 청불로 가야 된다라는 조미물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그 어느 정도 개성이나 특성이 좀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애초부터 그렇게 마음 먹고 거기에 맞춰서 찍었어요. 근데 지나치게 자극적이진 않게 가려고는 했는데요. 근데 마지막에는 15세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비슷한 얘기들인 거죠. 네. 더 많은 사람들 범용성이 더 커져야 되니까. 근데 그래도 이거는 처음에 기획 의도도 그렇고 청불 컨텐츠에 맞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18세를 가는 게 낫지 않겠냐 해서 그렇게 정리했던 것 같아요. 이준익 감독님은 혹시 더 이렇게 좀 선정적으로 하라 이런 요구는 없었나요? 없었어요. 네. 저는 뭐 저 자신이 계절 없어가지고 폭력적인 것도 없고 제 영화에 네. 뭐 자극적인 것도 없고 네. 뭐 요도라는 소재도 전혀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네. 저는 저거 자극적인 거 잘 못해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하시던 대로 그 결을 가져와서 OTT에서 또 만드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을 그러면 또 받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되면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하시다가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독님이 선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덕 감독님 한 번만 선정해 주실래요? 네. 세 번째 줄, 네, 베이지색. 네.
저는 극장에서 이제 영화를 보는 걸 많이 좋아해서 극장을 자주 가는 편인데 지금 이제 감독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여건상 이제 영화가 좀 극장에서 하는 게 리마스터링 영화나 아니면 이제 콘서트도 극장에서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영화를 이제 보고 싶은데 이제 OTT로 이제 감독님들이 많이 넘어가셔서 이제 극장에서 볼 수 있는 게 너무 제한됐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감독님들 사이에서는 이제 뭐 이제 OTT와 영화관, 영화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에 대한 이제 상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많이 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어느 분이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까요? 네. 네. 그런가요? 네. 이수직 영화를 감독님. 영화를 움직이는 것은 그 관객의 선택입니다. 영화를 찍고 싶죠. 하지만 영화를 찍는데 필요한 것은 돈이고 그 돈을 지불하는 것은 관객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어떤 그 현실적인 환경이 급격하게 관객들이 극장에 못 오므로 해가지고 관객들의 그 돈이 이 투자자한테 주어지지 않으니까 영화 감독들이 영화 시나리오를 써놓고도 찍을 수 없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아까 윤정민 감독도 영화를 시리즈로 바꿨듯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환경. 그러면 그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빨리 그 다음 스테이지로 건너가서 영화 그 성분을 좀 더 공격적으로 OTT에 또 반영하는 것인가, 그런 선택인 거죠. 이것은 관객의 감독의 의지라기보다는 관객의 선택인 것 같아요. 저는. 네. 제가 덧붙여서 한마디 더 하면, 저는 감히 추측건데 그 최근에 이런 얘기 들었어요. 이제 임영웅의 그 공연을 여기 이제 극장에서 하는데 네. 그거를 표를 사주면은 되게 효자 자식이고, 그리고 구할 수가 없는 표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제가 이제 들었던 생각은 그런 겁니다. BTS 공연도 여기서 하고, 또 뭐 아바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리가 3D를 볼 수 있는 그런 거고 해서 앞으로 극장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콘서트 같은 것도 대리만족으로 느끼면서 같이 이렇게 어머님들도 손 들면서 볼 수 있고, 그리고 BTS 팬들도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서로 풍선 흐르면서 보고. 근데 완전한 이야기만을 이제 극장 안에서 암실에서 가둬놓고 그다음에 이제 집중하게 보게 하는 게 많이 좀 사그러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난 3년간 코로나가 바꿔놨던 사람들의 문화 행태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과연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에 있어서는 조금 비관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또 많은 분들이 드셨는데 이번에는 이호재 감독님께서 네. 네, 저한테 질문하실 분 말고는 손 내려주시면 되고요. 농담이고요. 저 맨 뒤에 가장 높게 드신 하얀색 티셔츠 스웨터. 입으신 분.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그 감독님들께서 많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단 지금 뭐 코로나 시국인 것 때문도 있고 많이 일단 영화 산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축소돼 있고 관객들 역시도 이제 영화관을 많이 찾지 않는 상황이 됐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대가 이제 변하는 거에 따라서 뭐 영화가 점차 이제 지는 해가 되고 뭐 이제 OTT 플랫폼들이 이제 강세가 되고 이렇게 됨에 따라서 뭐 영화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혹시 감독님들께서는 이제 관객들이 다시 영화관에 찾아서 영화를 보고 이러려면 어떤 쪽으로 좀 더 영화만의 매력이라던가 어떤 쪽으로 더 비전을 가져야 관객들이 다시 영화관을 찾을 것인가,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 게 있으면은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역시 그럼 이호재 감독님께 드리는 질문이신 거죠? 네, 좋습니다. 자동으로. 네. 제일 어려운 질문에 당첨되셨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제 이게 결국에는 뭐 여러 감독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보는 극장의 미래는 이제 두 개로 갈라지는 것 같아요. 시네마테크냐 아니면 테마파크냐.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체험하는 공간이라는 개념에서 이제 테마파크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코로나 이전서부터 영화가 위기라는 얘기는 늘 있어 왔었거든요. 그런 얘기가 나올 때도 항상 좋은 영화는 나오고 있었고요. 그거를 찾아보는 것은 관객의 노력에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좋은 영화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 대신 이제 그 볼륨이 작아지겠죠. 많은 분들이 안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수익이 적으니까 영화를 만드는 그 자본은 점점 작아지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영화는 계속 나올 거예요. 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보시는 관객들을 위한 조금 소규모의 상영관 이제 시네마테크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아바타 같은 영화를 가지고 정말로 익스피리언스를 느낄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또 이런 극장들은 또 존재를 할 거고요.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답변이 되셨나요? 혹시 다른 분들 이 해법에 대해서 좀 고민해봤다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 하신 분 있으시면 한 번 더 받아볼게요.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시리즈 끝나고 영화를 하고 싶어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영화를 어떤 방식으로 이제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아까 이호재 감독님이 말씀하신 거에 좀 연장선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시각적으로 좀 이렇게 극장에서 봤을 때랑 이제 집에서 TV로 봤을 때랑 차이가 좀 명확한 것을 해야 관객들도 극장에서 봐야 된다라는 어떤 그게 차별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아바타 2라는 작품을 아들이랑 극장 가서 3D 안경 입고 봤는데 정말 영화를 본다라는 느낌보다는 아까 얘기한 테마파크 영화 같은 그런 아주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같이 갔던 아들도 마찬가지로 되게 재밌었고 같이 봤던 관객들도 그 자체를 즐기는 것 같았고 이런 작품을 보고 나면 우리가 극장에서 보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영역의 또 시네마테크라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 시네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작품들 그런 작품 역시 저는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그러려면 작품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야 되겠죠. 전 세계의 시네필들을 만족시킬 만한 작품이어야 하니까 그런 작품들만 딱 양극단의 작품들만이 저는 살아남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쪽 물론 양쪽을 다 충족하면 너무 좋겠지만 확실한 시각적 볼거리를 줄 수 있는 작품들 아니면 굉장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또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작품 이 둘 중에 하나는 만족을 시켜야 아마 극장으로 관객들을 불러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의 그러면 지금 저는 둘 다를 해보려고 좀 둘 다 네. 둘 다를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뭐 안 되면 하나라도 해야죠. 네. 이재규 감독님이 하실 말씀 있으신 거죠? 저도 네. 둘 다를 해보고 싶은데요. 밤 농담처럼 그런 얘기했었는데요. 저는 텍스트가 사라질 것 같아요. 문자. 근데 이 문자가 사라지는 게 과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를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짧으면 한 150년 그리고 길면 300년, 200~300년 안에 그러니까 문자를 사용하지 않게 되거나 아주 문자라는 것 자체가 우리 생활에서 작은 부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만큼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이미지의 나열 이런 것만으로도 또 사운드만으로도 충분히 의사소통이나 여러 가지 일상생활, 사회생활을 다 즐길 수 있는 시기가 올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그런 생각에서도 이렇게 영화를 생각하다 보면 저도 태생이 영화인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시네마 키드이고 또 그래서 이런 일을 하게 됐는데 극장이 너무 좋아요. 극장에서 무언가를 즐기고 오롯이 그 시간을 쓴다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요. 그렇지만 세상과 산업이 변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그 두 가지 명확한 그 테마파크로서나 아니면 아주 양질의 그 영화적인 컨텐츠를 즐기는 공간 또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그 소비할 수 있는 공간보다는 그런 식으로 좀 작아지거나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어쨌든 세상이 변하고 있어서요. 세상 변하고 있다. 감독님의 그럼 해법은 문자가 없는 영화를 한번 도전을 해보셔야 문자가 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영화요? 뭐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궁금했던 이야기,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이런 이야기 재밌어할 것 같고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 계속 찾으려고 합니다. 네. 네. 감독님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신데 노덕 감독님 말씀도 좀 들어볼까요? 네.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계신지. 네, 솔루션이라기보다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사실 이제 이런 화두는 나온 지 꽤 된 것 같거든요. 사실 5년 전만 해도 이제 보헤미안 립소디 이런 영화들 뭐 나오면서 이제는 극장이 이제 체험형 영화들로 이제 채워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실제로 저도 그래서 편승하고자 이제 뮤지컬 영화를 기획을 했었던 적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OTT가 어느 정도 이제 부채질을 한 건 있겠지만은 그 어떤 시대의 어떤 따른 이제 부흥된 어떤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그렇게 이렇게 심화된 이야기라고 느껴지지도 않거든요. 근데 보면은 사실 변화라는 거는 이렇게 변화가 생겼다 하다가 또 다른 무언가로 완전히 이제 뒤집어 엎어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더라고요. 사실 OTT도 처음에 넷플릭스 들어올 때만 해도 옥자 이게 뭐 왜 옥자가 거기서 하지? 약간 이런 네. 이야기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사실 나온 질문을 저도 스스로한테 되게 던지고 있는 질문이에요. 저도 어떤 영화를 해야 될까? 이제 저도 극장에서 흥행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이제 뭔가 이제 상을 받고도 싶었고 그런 욕망들이 되게 많이 있었지만은 근본적으로 얘가 어떤 영화를 해야 되는가, 어떤 영화를 하고 싶은가 나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솔루션이라기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 질문을 좀 찾고 있는 중인데 너무 이런 그 상황의 변화나 환경에 따라서 내 질문에 대한 답을 그 환경에 의지해서 내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최근에 좀 하고 있어요. 네. 그 질문하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 또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윤성 감독님 한 번만. 네. 네. 세 번째 네. 검은색 남자. 네. 지금 손 들고 계신 분. 네. 네, 안녕하세요. 저 6작품 모두 OTT 통해서 잘 봤고요. 저는 사실 이 6작품을 극장에서 못 본 게 가장 사실 아쉬움이 커요. 그래서 사실 영화가 극장판 또는 뭐 감독판 아니면 확장판으로 공개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시리즈도 그렇게 공개될 가능성이 혹시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시리즈는 그렇게 공개될 가능성은 별로 좀 낮다라고 보고요. 그럴 필요를 플랫폼이 별로 못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이제 플랫폼 입장에서는 새로운 그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지 그거를 울거먹는 것보다는 새로운 걸 하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손을 들어주시고 잠깐. 네. 마지막 질문을 받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분이 또 들어주셨네요. 네, 이준익 감독님. 네. 바로 앞에 계신 분. 아까부터 처음 드셨는데. 세 번째 줄 계신 분. 감사합니다. 이준익 감독님한테 질문 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 사도에서 감찰상공 했던 김정원입니다. 출연해서 사도에서? 네,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잠시 죄송합니다. 단역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독님 이전에 계속 영화 제작을 하셔 오셨잖아요. 근데 이번에 윤더 티빙 드라마 제작을 하시는 현장과 그동안 영화 제작 현장에서 느꼈던 점하고 티빙에서 좀 힘드신 점 있으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배우 캐스팅하실 때 혹시나 영화 배우하고
그 티빙 드라마 배우 캐스팅하실 때 혹시 달리 보는 점이 있는지. 네. 저는 영화와 그 OTT의 제작 환경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경우예요. 그게 티빙에서는 뭐 크게 뭐 어떤 요구가 별로 없었고, 그래서 별로 뭐 무슨 말 해야 될지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영화를 이렇게 좀 많이 찍었잖아요. 또 특히 좀 빨리 찍는 편이에요. 옛날 감독이라서. 근데 OTT 갔는데 영화랑 똑같이 찍었어. 그래서 이게 OTT인지 영화인지 현장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의 선택과 OTT에 출연하는 배우의 선택의 구분 정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한 질문을 마땅히 이렇게 구별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러면 너무 내가 대답이 성의가 없는데. 사실 근데 저도 그 생각은 했거든요. 감독님은 어떻게 보면 준비된 OTT 연출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제가 왕의 남자 현장에 갔었잖아요. 근데 이틀 동안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쪽대본 나와서 드라마 찍는 그 정도 속도로 오케이 컷을 하셨었어요. 심지어는 그 네. 동주라는 영화를 19회차에 찍었는데 강하늘이 첫날 와가지고 하루에 12씬을 치고 3일 동안 36씬을 친 거야. 그러니까 얘가 드라마 찍다 와가지고 갑자기 내 드라마보다 더 이렇게 빨리 찍는 영화를 본 적이 없다고. 네. 그래서 좀 너무 빨리 찍는 스타일이라 오히려 OTT를 좀 천천히 찍었어요. 이게 그리고 좀 정성스럽게 찍었어요. 연도 영화 보면요, 좀 정성스러워요. 영화보다. 이거 참 영화를 그렇게 찍어야 되는데.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근접하고 있어요. 네. 영화는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촬영을 하고 소화해야 되는 게, 드라마는 또 점점 공을 들이기 시작하고. 그러게요. 그래서 앞으로 진짜 공들여서 드라마 찍으려고 그래요. 사실은 근데 감독님께서 이제 그 영화 찍을 때와 지금 이제 아까 이제 뭐 배우 얘기도 해주셨지만 스태프들도 구성이 거의 이제 그 영화 스태프들 손이 저는 맞은 영화 스태프들하고 분들과. 일을 했기 때문에. 네네. 모르겠네. 난 네. 그러니까 이 드라마 네. 제작팀이랑 일을 네. 했으면 뭔가 네. 이렇게 조율할 게 많았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호재 감독님이 얘기하실 게 있다고 제가 하십니다. 이어붙여 갈 거는 아니고 저의 네. 경험을 살짝 얹어보자면은, 이게 사실 시스템의 융합이라는 게 있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드라마는 점점 더 공을 들이기 시작하고 영화는 점점 더 빨리 찍기 시작하고도 그렇지만, 저도 사실은 영화를 했던 스태프들과 작품을 하긴 했지만 드라마의 시스템을 따라가다 보니 이건 여기가 더 합리적인데? 라고 생각되는 네. 부분들도 솔직히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그 틀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되라는 그 박스 안에서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네. 드라마 월드에 한번 뿌려주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합리적인 시스템이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은 해봤었어요. 네, 그 영향을 주고받는 게 이제 그 창작의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스텝 운용이나 이런 그 현장 운용에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TMI로 그 제가 들은 걸로는 밥차가 드라마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영화 스태프들, 영화 감독들이 이제 드라마 시리즈를 하면서 밥차 운영을 하더라고요. 영화의 어떤 시스템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들도 좀 장점은 좀 많이 취하는 그런 분위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좀 그 배우 얘기를 저희가 안 나누긴 했는데, 캐스팅에 대해서 아까 이준익 감독님께도 여쭤봤었잖아요. 그 부분도 좀 얘기를 좀 더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르지 않아요. 네. 저는 일단 영화와 드라마의 그 차이를 별로 의미를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엄밀히 말하면은 모두가 이야기 산업이에요. 이야기 산업인데 아웃풋이 좀 다른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가 있기 이전에는 연극이었다고. 연극도 이야기 산업이에요. 그 이야기 산업은 문학에서 왔다고. 근데 지금 이야기 산업은 영화에 머물지 않고 대표적으로 웹툰으로 갔어요. 웹툰 시장이 영화 시장보다 더 큽니다.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도 한국 영화가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웹툰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커요. 그 이야기 산업이죠.
그리고 한국 영화의 에너지는 전 세계 글로벌 OTT 뭐 넷플릭스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또 이야기 산업으로 세계화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웃풋의 어떤 편차를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인류 문명은 영화 문명으로 전성기를 구가했는데 이제는 그 자리를 웹툰이나 뭐 OTT나 이런 데로 건너가는 거죠. 그 전에 우리가 연극의 관객들을 영화로 끌어들였듯이 소설의 독자들을 연극으로 또 이어줬듯이 그렇게 거시적으로 이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이제는 이제 어떤 이벤트로 건너가고 이제 스토리텔링 산업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영화 자체도 이 OTT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까 이재규 장관이 말한 것처럼 텍스트 문명이 이제 끝나간다라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예상이고 이제 영상 비주얼 문명이 이제 팽창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화의 전성기 시대를 너무 아름답게 향유한 기억을 갖고 있는 동지들이죠. 예, 요걸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마 이제 감독님들과 스태프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체감과 또 이제 그 실제로 그 지금까지는 텍스트로 쓰여진 시나리오를 연기를 하는 배우님들의 입장은 또 어떨지도 궁금한데 사실 이제 그 감독님들이 같이 작업하시면서 느끼신 지점들을 좀 얘기를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카지노 같은 경우 사실 최민식 배우가 워낙 장르에 특화된 배우라는 생각이 들었고 강한 연기 같은 것들을 그 씬 안에서 장악하는 연기를 보여줬었는데 OTT 시리즈 이렇게 긴 그 회차를 가진 이 컨텐츠로 오면서 오히려 이제 되게 일상적인 모습까지 보여줘서 최민식 배우의 새로운 면모를 봤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캐스팅할 때 설득 과정도 필요했을 것 같기도 하고 최민식 배우는 어떻게 좀 반응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캐스팅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건가요? 네, 실제로 이제 그 OTT 시리즈를 같이 하자고 했을 때 그 문법에 대해서 배우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그때 당시 제가 최민 선배님한테 제안드렸을 때는 이미 대본이 다 끝난 상태였고요. 선배님도 다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걸 하자라고 하신 거여서 사실 캐릭터를 잡고 그거를 고민하는 거는 긴 이야기 호흡에 있어가지고의 차이일 뿐이지 사실상 뭐 영화 캐릭터와 큰 차이는 없어서 뭐 캐릭터 연구하시거나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무리가 없으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저희 드라마 같은 경우는 최민식 위주로 벌어진 이야기이다 보니까 선배님 분량이 너무 많았는데 그거를 큰 이야기 틀에서 굉장히 맥락을 잘 잡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정말 왜 대가고 왜 한국에서 1등 배우인지를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새로운 배우의 발굴로도 OTT가 하는 역할이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우리 학교는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 스타 탄생의 산실 이런 표현 써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SNS 팔로워 수가 한 로몬 같은 경우 25만이었는데 600만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확인했을 때. 다 뭐 합치면 2천만 넘을 거예요. 배우들 젊은 배우들이. 근데 처음에 넷플릭스에 고마운 게 이제 그런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알려져 있고 결과를 담보받을 수 있는 배우들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보단 이 배우들이 유명 배우든 커리어가 많든 적든지 간에 배역에 적합한 배우들로 캐스팅하는 것들에서 동의를 해줬고 그래서 사람들이 또 새로운 얼굴에 대해서 확실히 더 강하게 반응한 것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친구들이 잘 또 배역을 소화해주고 해서 많이들 좋아졌죠. 팔로워 수도 엄청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노덕 감독님의 캐스팅에 대해서도 얘기를 조금 들어본다면 사실 이런 장르물에서 여성 배우들이 그 주연으로 이끌어 나가는 이런 것들은 좀 OTT로 인해서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마찬가지로 배우들과의 어떤 협업 어떠셨는지. 사실 캐스팅 할 때는 저는 되게 즐겁게 했었어요. 글리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아무래도 극장 영화라고 하면은 그 주인공이 가지는 어떤 무게감이나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감독이 온전히 혼자서 뭔가 이제 결정할 수도 없는 문제고 어떤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해서 캐스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 넷플릭스 OTT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것이 좀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캐스팅도 훨씬 그 감독의 취향이라고 할까요? 진짜 좀 같이 일하고 싶은 배우들한테 그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디션을 하거나 그 그냥 실제 캐스팅을 진행하거나 이 모든 과정이 영화보다는 좀 더 좀 라이트했다 그 과정 자체가 그리고 좀 즐거웠다.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저희 그래도 1시간 반 정도로 기획을 했는데 굉장히 얘기를 하면 할수록 질문도 다 많이 받지를 못해서 다음 기회가 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시리즈물을 또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문을 더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관객 질문해 주신 분들께는 사인 포스터 받으셨죠, 다들? 네,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다시 요청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사실 질문 받을 때 영상을 녹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려고 하는데 공개가 불가능하다 하신 분은 나가실 때 언지를 주시면 그 어떻게 할까요? 빼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그 관객분들과 시리즈에 대해서 극장에서 나누는 역시 근데 그런 생각은 들어요. 시리즈를 각자의 공간에서 스마트폰이었든 아니면 집에 있는 TV를 통해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개별적으로 봤다고 해도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데는 그 줌이나 온라인보다는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게 여전히 더 즐겁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극장을 포기를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렇게 얘기 나눴는데 감독님들께 마지막으로 오늘 자리가 어떠셨는지 그리고 아까 많이 이렇게 그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해 주시긴 하셨지만 네, 또 앞으로의 그 계획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은 그 이호재 감독님 먼저 이렇게 순서대로 올까요? 네. 네, 오랜만에 극장에 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셔서 일단 관객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이게 조합이 주는 상이잖아요. 조합원들이 한 명 한 명이 투표해서 주는 상인데 당연히 저도 투표권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쟁쟁하신 분과 같이 앉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드리고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저한테 투표하지 말 걸 그랬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예. 어쨌든 오늘 되게 감사했고 앞으로 극장에서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뭐 이호재 감독의 위트가 분위기를 감독 조합 행사가 아니면은 네. 이렇게 감독들이 앉아가지고 같이 얘기할 자리가 없죠. 그렇죠, 없죠. 네. 절대 없죠. 네, 절대 없습니다. 근데 네. 참 이렇게 찾아주신 관객분들과 이런 네. 자리를 같이 있는 것 자체도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있고 또 동료 감독들하고 이렇게 한 자리에서 같은 주제를 생각하는 것도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방콕이어갖고요. 일 아니면 집 이것만 있거든요. 네. 근데 나와갖고 평상시에 좋아하고 우리 존경하는 선배분들 감독님들이랑 같이 얘기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조합도 고맙고 또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얘기 들어주신 관객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 영화를 보러 오시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감독들끼리 이제 대화 나누는 자리인데도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예, 뭐 시리즈가 됐던 뭐 극장 뭐 영화가 됐건 뭐 이 같이 창작을 하는 동료들하고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 얘기도 나누고 하니 뭐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의 일정 부분 해결이 되는 부분도 있고 더 고민이 깊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덕분에 좋은 자리를 가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기억을 돌이켜 보니까 이렇게 감독님들이랑 이야기를 무대에서 하는 경험이 단편 영화 때 보통 단편 영화는 그런 경험들이 좀 있으니까요. 네. 그때 이후로 저 거의 처음이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만큼 사실 좀 귀한 시간이었고 이 지금 시대에 모두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다른 감독님들의 얘기도 듣고 하면서 저한테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이 깊어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좀 뜻깊은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여기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엉덩이가 아픈데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어쨌든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뭐 이분들의 작품이 워낙 저희 뭐 엉덩이를 아프게 했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익숙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자리가 시리즈를 본 또 많은 그 구독자분들께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워즈에서 오늘 오신 감독님들의 작품 많은 부분에서 수상을 하시기를 제가 기원을 하면서 오늘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